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IBM에서 왓슨그룹에서 세일즈 전체를 리드하고 있는 한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간이 30분이어서 사실은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오히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PPT로 안 드려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AI 하시면 머릿속에 보통 이제 처음 떠올리시는 게 아마 알파고 바둑 떠올리실 것 같고요. 보통은 제가 이거 퀴즈 내면서 상품도 드리는데, 두 번째가 이제 스피커봇. 저희도 보통 보면 스피커 갖다가 이제 대화하는, 뭐 우리 통신사에서도 만들고 계시고 이제 알고 계신 알렉사나 에코 이런 데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AI는 사실은 저런 뭐 바둑 두는 애거나 스피커봇에서 문 열어주고 문 잠가주고 하는 애를 AI의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AI는 결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결국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드바이저까지를 생각하시는 게 아마 기존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비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위키피디아에 보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정의가 저렇게 돼 있죠. 사람처럼 센싱하고 사람처럼 러닝하고 실제 액션까지 하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AI라는 용어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은 이제 IBM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이상하게 발음하기도 힘든 커그너티브를 계속 외쳐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유명사가 됐죠. 커그너티브 컴퓨팅. 근데 그럼 왜 AI라고 얘기 안 하고 커그너티브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기대수를 확 낮춰드려 죄송한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AI라고 얘기하는 모든 솔루션들이 그게 머신러닝이다, 딥러닝이랑 해서 AI라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컨셉션 테크놀로지고요, 아직까지는. 실제 스스로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하거나 지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AI라는 약을 쓰지만 저희는 이제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가 현재 저희가 현실에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전문가가 만들어 온 지식을 쉽게 얘기하면 지식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되게 익스퍼트가 아니더라도 관련 유사한 그 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거나 찾아낼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 자연어를 기반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현재 가능한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의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그너티브, 저희가 알고 계신 인지 컴퓨팅이라는 게 거기에 대한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인지 컴퓨팅 자체가 근데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측면에서 IBM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결론은 그 산업, 인더스트리에 대한 도메인 익스퍼티스를 계속해서 훈련해서 그 산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나지금 분이 계세요. 우리 김정희 대표님, 오늘 비가 올 것 같으세요? 비가 올 것 같으세요? 왜 비가 올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쓰시세요? 되게 좋은 추론이신데, 근데 만약에 이제 세션이 끝나고 나가셨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비가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안 올 수 있구나. 안 온 이유가 미라는 것 때문에 있을 수 있어라고. 보통 사람들 이렇게 학습들 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왓슨이 하는 메커니즘 이거랑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오늘 비가 올 것 같냐고 여쭤보면 지금 저 앞에 있는 한선호라는 애가 날씨를 물어보고 있고 나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왓슨의 메커니즘 첫 번째가 언더스탠딩 하는 겁니다. 그게 텍스트 언어든 음성이든 이미지든 지금 얘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뭘 물어보고 있구나를 이해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추론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몸이 쑤셔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추론의 하나의 가설이에요. 내가 몸이 쑤시면 비가 올 확률이 거의 90%야. 게다가 하늘이 흐리면 96%까지 비가 올 수 있을 거라 사람이 추론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추론을 해내고요. 근데 비가 안 와버렸어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룰 베이스를 만든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A라는 인풋 값이 들어가면 A-라는 아웃풋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때려주기도 무조건 A-라 나오죠. 근데 이제 커그너티브에서는 답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얘를 트레이닝 어떤 컨텐츠를 시키냐에 따라서 이게 룰을 짜는 게 아니라 얘가 답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러닝 과정을 가져가게 되고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실제 왓슨이 가지고 활용하시는 개념이 되실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왓슨도 뭐 알파고 비슷하게 2006년에 저희가 체스 게임의 챔피언십을 했었죠. 그리고 2011년 5년 뒤에 저파디 쇼에 나갑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죠. 근데 저파디 쇼에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코그니티브 컴퓨팅은 사람 말을 이해하고 그걸 따라서 추론하고 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사람만큼 휴먼 다이얼로그를 할 수 있는 언어적인 거에 가장 큰 챌린지가 어딜까? 그게 퀴즈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퀴즈쇼 중에 왜 하필 제퍼디쇼에 나갔냐면 제퍼디쇼 보신 분 계신가요? 그 한번 기회에서 사실 저는 맞힌 적이 별로 없는데 말을 엄청나게 꼬아서 하죠. 같은 사람 말이 너무 꼬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말을 꼬아서 하는 말인데도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게 저희들한테 가장 유효한 챌린지였고 결국 2011년에 이제 가장 사진을 보시는 맨 좌측에 있는 가장 많은 상금을 탔던 사람,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가장 많이 우승을 했던 사람을 놓고 우승을 하게 되는 게 이제 IBM이 했던 기술이고 현재 저 저파디쇼에 나갔던 왓슨의 모든 테크놀로지를 하나하나의 단위 솔루션으로 쪼개서 현재는 API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왓슨을 활용하시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그 API들의 조합을 가지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짜서 쓰시는 형태로 활용하고 계시고요. 이게 실제 제퍼디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보시면 1898년에 뭐 포르투갈에서 이타몬과 인도조 400주년 기념을 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거 혹시 답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오늘 상품이 없어서 퀴즈는 안 하겠습니다. 예? 아, 책이 있으세요? 이게 왼쪽에 보시는 게 키워드 방식입니다. 키워드 방식은 저 말에 대한 키워드를 쭉 쪼개내죠. 지금 최근에 뭐 저희가 알고 있는 키워드 형태의 TA 솔루션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 쪼개나면 실제로 답이 이제 간디라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저런 문장이 있습니다. 저런 문장들을 조합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문구들을 끌어오면 간디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왓슨 방식은 저 키워드 매칭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보시는 것처럼 시간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 공간적인 부분을 하나씩 추론해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1898년에 400주년 기념을 했다는 얘기는 실제 이벤트가 일어났다는 건 1498년이라는 걸 가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말을 알아듣는 방식을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11년에 저파디쇼 이후에 상용화 작업이 들어갔고요. 2014년에 왓슨 사업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출범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저희는 이거 상용화하면 가장 먼저 쓰일 인더스트리는 제조 산업이나 리테일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반대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의료와 금융입니다. 이유는 단순히 원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의료나 금융이 가장 보수적이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어답션 레이트 되게 늦고 게다가 클라우드 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뭐 보안 이런 것들 측면에 되게 보수적이시죠. 근데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그냥 아시는 지인분 의료 하시는 의사분들의 이제 답이 이런 거예요. 한 개 과에 임상의가 읽어야 되는 전 글로벌에서 나오는 논문이 1일 250편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그 250편이 가까이 되는 논문들을 다 읽고 누군가를 치료하실 수 있는 의사분들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금융산업의 그 리스크 앤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수천 페이지짜리가 계속 분기별로 떨어질 때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이 다 읽고 판단해서 이제 바로바로 시장에 적용한다는 게 되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래머블한 IT 환경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게 되게 그렇게 오히려 더 제한적이고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지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 실제 자연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왓슨이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 보고 먼저 시작을 하셨고요. 현재는 45개국과 한 20개 여기에 이제 서브 인더스트리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 한 30억 트랜잭션 이게 지금 작년 4월 기준 공식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국어는 9월 28일 기준으로 대부분의 API들이 지금 한글화가 됐습니다. 뒤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왓슨 아까 말씀드린 저파디에 나왔던 그 솔루션 쪼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6개 영역에 15개 API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화를 하는 영역의 컨버세이션. 근데 컨버세이션이라는 건 실제 사람이 말을 알아듣고 말이라고 하는 건 의도와 거기서 나오는 객체들을 알아듣는 거죠. 용어를 알아듣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컨버세이션이 있고 저걸 좀 더 어드밴스 시켜서 아예 산업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챗봇이라고 얘기하시죠. 글로벌에서 보통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은행 업무, 보험 업무, 뭐 통신 업무에 아예 에셋화시킨 형태로 지금 저희가 활용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면 좀 언어 뭐 잘 알고 계신 번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문장에 있는 의도들을 분리해내는 작업들을 하는 내추럴 랭귀지 클래시파이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추럴 랭귀지 클래시파이어가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어디에 활용을 하고 있냐면요. 통신사에서 이제 콜센터에 콜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콜 VOC 로그를 텍스트로 떨궈서 분석을 하죠. 그럼 고객들이 주로 어떤 문의를 많이 했는지 문의 유형이라든가 문의 타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릴레이션을 분석을 해서 형태소 분석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룰을 만들죠. 그 룰을 만들면 그게 하나의 애노테이션이 되고 예를 들어 새로운 고객이 인입했을 때 이러이러한 키워드가 매칭이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라는 예측 대응 모델까지 만들어서 보통 콜센터에서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예측 모델마다 가장 중요한 게 콜 로그 분석해서 이 상담이 코드를 분류합니다. 이건 예를 들면 요금 관련된 문의야 아니면 통신 상품에 대한 문의야 아니면 이건 뭐 그 통화 진료에 대한 관련된 문의를 코드 분류를 하는데 그걸 상담사가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렵죠. 상담사도 어렵고 나중에 후처리 분류한다는 것들이 이제 정확도가 계속 떨어지죠. 근데 이제 내추럴 랭귀지 클래시파이어 같은 거 쓰면 한 1000자 정도 되는 문건을 그냥 갖다 밀어놓고 대략적으로 이런 패턴의 얘기가 됐다면 이건 상담 코드 뭐야라고 분류시키는 작업으로 활용하는 데 쓰이고요. 최근에 미디어에 한참 나왔던 인사 자기소개서 1차 심사 평가하는데도 내추럴 랭귀지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리처블한 랭크는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컨버세이션은 되게 숏테일, 짧은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리처블 랭크 이제 장문의 문장의 형태로 정보를 이제 요청하고 답을 받는 주로 알고 계시는 왓슨 온콜로지 이제 헬스케어 쪽에 활용된다거나 엔지니어링 R&D 쪽에 활용되는 그런 API들입니다. 기타 뭐 음성 같은 영역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디스커버리 쪽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신 신약 개발 쪽이라든가 뭐 자동차 매뉴얼 같은 거를 읽힌다든가 해서 어떤 전문 정보를 학습시켜서 법률, 세무, 엔지니어링 쪽에 활용되는 여기 이제 디스커버리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사례를 놓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 인더스트리에 좀 쓰이고 있는데요. 그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게 H&R 블록, 미국에 많이 혹시 좀 계셔본 분들 잘 아실 텐데 뭐 이렇게 단지 세대마다 가보면 세무사 오피스가 하나씩 있죠. 그래서 H&R 블록은 모든 대부분 세무사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세무 관련된 정보를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번 있으시죠. 연말정산 하실 때 보통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되게 잘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외국은 좀 많이 잘 안 되는 편이죠. 그럼 연말정산 간소하게 되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보고 내가 어떤 걸 잘 어플라이 해야 13개월치 월급을 잘 받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무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새로운 세법들이 바뀌는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 공부해서 대응을 한다는 게 일관되게 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 세무 관련된 법을 왓슨에 트레이닝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해요. 고객 앉혀놓고 고객가 인터뷰를 하는데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작년에 회사를 옮겼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주식 관련된 걸 팔아. 이런 형태의 몇 가지 트립들을 던지는 것들을 인터뷰를 하면 왓슨이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들 중에 최근 세무 정보에 가장 매치업이 돼서 얘가 연말정산 잘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띄워줍니다. 세무사한테. 그럼 세무사가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을 상담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고객을 인터뷰하는 시간이 줄고 실제 페이버를 많이 줄 수 있는. 근데 그때 에비던스 베이스 주는 거죠. 그 신뢰를 가져가는 형태의 이제 HR 블락 케이스고. 그 의료는 온콜로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최근에 저희 국내도 이제 정밀의학 뭐 한다고 막 하죠. 그래서 정밀의학 쪽에 암 쪽에 하고 있는 게 왓슨이 이제 넥스트로 가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게 예를 들면 이제 타겟 몰리큐러 테라피라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암 치료할 때 전체 세포 죽이는 게 아니라 타겟해서 이제 그 진 뮤테이션이 어떤 건지 프로파일링해서 그 뮤테이션 진만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지노믹스가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률 분야 마찬가지고요. 법률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계속 고객하고 워크숍하고 있는데 일반 법무팀 변호사분이 특정 케이스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리서치에만 쓰시는 시간이 하루 시간이 20%예요. 근데 그건 이제 리서치된 결과가 신뢰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데이터만 모으는데 20%의 시간을 쓰고 계신 거니까 엄청난 시간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왓슨이 도와주는 영역 쪽에 이제 법 쪽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링, 뭐 뒤에서 케이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고 거의 패턴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쉬운 사례부터 시작을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꽃배달 회사예요. 근데 꽃배달 회사가 왜 왓슨을 썼냐? 쉽게 말씀드리면 꽃배달 회사 사장 100fallow.com의 회장이 생각했던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꽃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축하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념하기 위해 살 거 아니니 그러면 왜 꽃만 팔아? 다른 걸 좀 물어가면서 팔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채널을 바꾼 게 이제 디지털 채널 지금 리테일 쪽에서 하고 계신 그런 건데 중요한 건 화면 구성이 되게 완전히 바뀐 거죠. 원래 보통 꽃 배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카탈로그가 막 올라가 있죠. 우리가 보통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비हे비어를 갖는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꽃을 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예를 들면 제 와이프가 생일인데 혹시 추천할 만한 꽃 뭐 얼마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보통 점원한테 물어보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돼 있고 얘가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원앤헌드플라워닷컴 입장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 꽃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와이프 생일인지 자녀의 뭐 결혼기념일인지 알게 되잖아요. 이벤트를. 거기에 맞는 크로스셀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같이 추천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객의 이벤트를 내가 알게 돼요.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 논리니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했다가 다시 타겟 마케팅을 하는데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 올해 마더스데이에 가장 많이 팔렸던 꽃의 색깔, 팔렸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고객들이 찾았던 꽃의 색깔이 무슨 색일 것 같으세요? 보통 생각하시기에 핑크색,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근데 이제 파란색이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인터랙션을 계속해서 얻어가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학에도 쓰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교예요. 24시간 잠을 자지 않는 조교를 만들어 놓고 디킨 유니버시티는 탑 유니버시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위권 혹은 상위 이제 한 3위권 안에 있는 학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별거 아니면 이제 휴학을 해버리는 거나 학교를 이제 그만둬 버리는 형태가 많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 프레시맨들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측면 고민하다가 이제 실제 왓슨을 활용한 조교라고 해서 쉽게 학사 행정 관련된 것들, 학교 시설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어드바이스를 주는 형태의 왓슨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는 많이 아시는 개념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월마트 케이스인데 월마트는 좀 다른 건데요. 이건 월마트가 투자하지 않고 월마트 노조가 투자하신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25년간 근속하셨던 여자분이 아이디어를 낸 거고 그분은 실제 이제 그 브레스트 캔서 때문에 수술을 하시고 통원 치료 받으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계속 매니저한테 워닝을 받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결근을 하고 당신 마음대로 조퇴를 하고 나가느냐. 알고 봤더니 이제 실제 근로 규정이 바뀐 거예요. 근데 모든 직원분들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바뀌어가는 근로 규정을 다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사에 가서 그런 것들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걸 트레이닝 시켜서 하고 왓슨이 답을 못하는 건 누군가가 그 허브에 들어와 답을 주면 그걸 다시 왓슨을 트레이닝해서 계속 업데이트된 정보로 근로자들끼리 공유하자라고 만든 케이스입니다. 예, 스테이플스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알파문고죠. 대부분이 B2B 고객을 데리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 핵심 테이크홈에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스테이플스는 B2B 고객이 그들의 고객이 기업 고객이 자기들한테 물건을 주문할 때까지 내가 뭐가 어디서 디맨드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플스가 납품을 할 때 저런 이지 버튼이라고 하는 걸 같이 납품을 합니다. 이지 버튼에 왓슨 컨버세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클립 하나, A4지 하나에 대해서 디맨드가 올라오면 그게 계속해서 쌓여지는 거고 물론 당연히 바로 왓슨 연동이 돼서 스테이플에서 납품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리얼타임으로 현장에 실제 디맨드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디맨드 포캐스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SCM을 계산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우드사이드 엔지니어링 케이스입니다. 호주에 있는 오일 앤 가스 컴퍼니인데 50년 된 회사예요. 50년 된 회사라고 하는 거의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엔지니어링 회사다 보니까 지금 딱 30년, 25년 회사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시던 분들이 리타이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제 그 하작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노하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인 거죠. 근데 저분들이 리타이어하게 되면 물론 문서로 남겨있거나 DB로 남겨있는 정보들에 대한 익스퍼티스는 회사 가져갈 수 있지만 그분들이 노하우까지 가져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저 회사가 실제 어떤 해저에 가서 드릴식 갔다가 시추에 가서 석유 파서 공급까지 다 하는 회사인데 시추를 하기를 결정하는 플래닝하는 단계 기존에 7년이 걸렸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잘못 플래닝을 해서 시추하면 엄청난 돈이 깨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거기에 참여해도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의 노하우는 사실 DB에 없죠. 근데 그분들이 뭘 갖고 있나 봤더니 작업 일지를 따로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지를 가지고 왓슨을 활용해서 트레인해서 엔지니어링 쪽에 활용을 하는 걸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왓슨부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사가 갖고 있는 널리지들을 가져다가 엔지니어들끼리 공유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셨고요. 우드사이드는 거의 지금 저희하고 3년째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건데 현재는 구매, 인사 관련된 것들 BIS 전반까지 이제 왓슨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금융 쪽인데요. 왓스탁이라고 이제 기존의 주식 예측 서비스를 했던 회사예요. 근데 주식 예측을 어떻게 할까요? 변수들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았겠죠. 그걸 가지고 주식 예측하던 회사인데 기존의 전통적인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해서 했던 회사고요. 근데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정확도가. 왜 어긋나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사 한 줄, 뉴스 하나에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정형화되어 있는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좀 더 정확도를 높일까라 생각해서 왓슨의 디스커버리라는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해당 주식 종목에 가장 임팩트를 주고 있는 뉴스나 매거진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크롤링해서 그 정보를 수치화시키고 패턴들, 센티멘트나 이런 것들 분석해서 실제 주식 정보 반영하는 데다가 집어넣어서 정확도를 확 개선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산중공업에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실제 이거는 이제 중공업 사례예요. 일본의 중공업 사례고 더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그 오션 플랜트나 뭐 시빌딩은 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오션 플랜트 같은 것들 해외 사업 수주하다 보면 이제 제안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실제 엔지니어링 해서 커미셔닝까지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앞에 고객이 요청했던 ITB나 RFP에 있는 요건들을 제대로 제안 못해서 그게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되거나 페널티가 돼서 엄청난 마이너스를 가져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국내 무슨 그 S중공업도 실제 미팅을 했었는데 한 케이스 때문에 6,700억씩 날아가는 형태도 있으셨다고 했고 실제 이 일본 회사도 두 개의 사업 때문에 한 거의 8천억을 날렸던 케이스예요. 회사가 흔들흔들 할 정도죠. 근데 이슈는 단순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오션 플랜트 계약을 해서 갔는데 계약을 잘 했어요. 그래서 3조짜리를 따서 갔어요. 비행기 타고 근로자를 데리고 공항에 떨어졌더니 인도네시아 애들이 막 쭉 한 200명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봤더니 RFP는 분명히 없었는데 인도네시아 로컬 룰은 오션 플랜트 질 때 인도네시아 애들을 전체 인력의 50% 써야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로컬 룰은 실제 RFP 없죠. 그런 것들을 미리 제안 전에 판단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얘는 실제 왓슨이 했던 케이스 중에 가장 컴플렉스가 높은데요. 첫 번째는 RFP나 ITB가 오면 그 안에 있는 요건들을 발췌해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이 RFP에 1168개의 요건들이 있어 영역별로. 그다음에 그거를 구분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네가 트레이닝 시켰던 너희들의 레슨런, 프랙티스를 보면 한 300여 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클로즈. 근데 그 중에서 한 뭐 200~300개는 가장 되게 크리티컬해. 네가 봐야 돼. 거기다 보면 들어가면 근데 발주처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어플라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어플라이 하면서 컨틴전시 예비비를 넣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실제 RFP 리뷰 자체 인스펙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개념이고요. 현재는 2단계 이제 실제 계약 이후에 설계 변경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되는 컨트랙트 문서 변경이라든가 하도급 관리하는 것들 프로젝트가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또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국내도 지금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시티즌 서비스를 위한 포털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울시청이나 뭐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시죠. 너무 많아서 정보가. 실제 화면을 그냥 아까 보셨던 꽃배달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는 그런 식으로 됐던 케이스고요. 뭐 이거는 간단하게 그 왓슨이 현재 글로벌 AI 시장에서 구체적인 글로벌 AI 시장이 작년 기준에 1.6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커버너티브 AI 플랫폼 소프트웨어라는 영역이 IDC 리포트 작년에 1.6빌리언인데요. 1.6조. 그 중에서 한 78%는 사실은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그냥 머신러닝 단순한 이런 조금 회사들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메이저들은 한 7, 8개 회사들이 컴피티션을 하고 있고 IBM 스코어는 한 1,600억 정도로 한 56% 그로스를 해서 한 10% 정도의 쉐어를 갖고 있는 형태이고요.
현재 언어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영어 포함해서 독일어, 한국어, 브라질리안, 포르투기시, 스페니쉬, 일본어, 아라빅, 뭐 이렇게 프렌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제가 좋은 건 뭐냐면 저희가 퍼스트 티어라고 이제 연기지를 가장 지원 많이 받는 게 당연히 영어고요. 세컨드 티어가 일본어, 한국어, 그다음에 포르투기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어에 대한 속도가 사실 늦게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면 왓슨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도 한 6개 프로젝트 계약돼서 골라가고 있고요. 이미 패턴화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고요. 혹시 질의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받겠습니다. 네, 토크화이트 안철준이고요. 지금 이제 생중계 중에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소개를 하기는 너무 늦을 것 같고요. 한 2가지, 3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질문 중에 김효숙님하고 또 정교님하고 질문들이 있는데, 아까 재팬의 HIC에서도 뭐 손해 이런 관련된 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손해를 입은 담당자는 퇴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이걸 적용했을 때 얼마나 ROI가 나오는지, 네. 얼마 이익이 있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질문입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잘리지는 않으셨다고 하고요. 예, 그분의 시행착오를 활용했던 걸로 저희 알고 있고, 물론 근데 챌린지 되게 심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로 프로젝트 매니저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게 뭐 트렌드라고 하시는 정도이고요. 아직까지의 그 결과에 따른 얼마의 ROI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목표를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는 없어야 되는 거고, 운영비가 우리가 교육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예비비 컨틴전시 비율을 낮춰서 총 1년에 한 1,000억 정도 줄이신다는 게 현재 목표세요. 그걸 가지고 한 3년 전일을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째 질문은 정성원님하고 김효숙 질문인데, 한국어에 대한 인식률이 어느 정도 현재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수치가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나요? 예, 수치는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가 그 수치는 결국 의존도가 어디에 있냐면 고객이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왓슨이 갖고 있는 게 무슨 일이냐면 보통 우리가 언어에 대한 게 뭐 80%다 90%다 얘기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을 가리키는 거고, 그 밑단에 보면 사실 굉장히 키워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말 자체를 통으로 가리키는, 사람이 언어 배우는 거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한다기보단 이 프로젝트를 실제 시장에 프로덕션 내놓을 때 최소한 10개 물어보면 8개 정도 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가는 게 보통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고요. 네. 이도윤님인데, 왓슨이 대학병원에서 수술 이런 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수술 성공률이라든지 어떤 네. 그 실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술 쪽에는 세컨드 라인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퍼스트 라인까지 해서 실제 진단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까지만 현재 적용이 솔루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콜로지스트 글로벌 탑 티어의 의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게 보통 92%에서 96% 사이시라고 들었어요. 왓슨이 작년 저희가 5월에 발표한 게 그 트리트먼트에 대한 패스웨이 정확하는 예측률이 97%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계속 또 달라질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NI의 권영일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IBM 왓슨이 그 의료나 금융 쪽에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판독률이나 정확도를 높일 때 그 데이터를 대부분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랬을 때 외부 데이터에 가져오는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듣기로는 뭐 링크드 데이터 얘기도 하던데, 그리고 논문이나 아니면은 뭐 판독 이런 외부 데이터들에 가져오는 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좀 데이터 구조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데이터는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쪽은 IBM이 소유한 데이터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도 인수하고 데이터 샀죠. 그래서 거의 3.3억 개의 데이터 표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거나 또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저희가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신 분은 도네이션을 받아서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는 퍼블리케이션 돼 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크롤링해서 가지고 끌어오는 형태로 보통 활용을 합니다. 근데 다만 외부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실제 내가 내 비즈니스에 대한 의사결정하는 데 되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케이스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개인정보 보안에 관련된 데이터는 저희들이 오히려 가져오지 않게 돼 있고요. 마스킹해서 가져가는 형태로 하고 있고 고객 내부 안에 있는 돌아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은 클라우드 방식이 아닌 솔루션을 부분적으로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구분해서. 이게 링크드 데이터 방식인가요? 아니, 저는 이제 이 외부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네. 이제 금융 데이터, 금융 정보라든지 네. 의뢰도 보면은 논문도 아까 뭐 네.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네. 축적된 자료 데이터도 활용하겠지만 네.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뭐 트랜잭셔널 데이터든 네. 아니면 업데이트된 데이터들이 대부분 외부에 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그 크롤링 해오는 네. 주기도 짧을 거고 그게 이게 링크드 데이터인 건지 크롤링하는 툴이 있고 크롤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예 데이터 뉴스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이미 얼라인스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고객이 원하는 추가적인 링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링크를 갖고 있는 사이트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없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